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알리, 테무, 뭐 중국의 이커머스 얘기가 굉장합니다. 이 멜론 씨는 알리나 테무 이런 거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이용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 한국 배달 사이트 네. 잘 쓰고 있으니까 네. 별로 관심 없었는데 네. 친구가 최근에 테무에 네. 추천 코드 받고 무료로 아이템 받을 수 친구 있으니까 추천.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어땠어요? 비교가 가능할 텐데 우리나라 쿠땡 뭐 이런 거랑. 그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천천히 느리게 왔으니까 전 성격이 빠르니까 빨리 네. 받고 빨리 쓰고 싶은데 핸드폰에서 누르면 바로 문에 그쵸? 가서 맞아요.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네. 솔직히 말하자면 핀 마이크 샀거든요. 핀 마이크. 네네. 그 핀 마이크는 오래 쓰지 못했어요. 고장 났어요. 그래요? 물론 뭐 품질이- 12,000원 주고 샀었는데 네. 그렇죠. 네. 고가는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얼마 전 국내에서 납성분 물질 과다 검출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커머스는 뭐 중국 정부에서 좀 밀고 있는 그런 분야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기 아주 극초저가고 그거는 이제 기업이 하기는 하는 거지만 요새 사실 우리는 알리테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그 밀어내기 수출, 네네. 덤핑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면에서는 옛날 제조업으로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력을 활용해서 그리고 지금 테무 같은 데는 이제 3선 도시, 4선 도시, 중국은 인구 1,000만이 넘는 데가 대개 1선 도시고 뭐 7, 800만 되면 2선, 그 이하로 가면 3, 4선. 그럼 이제 조금 지방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금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한 것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만 하는 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4, 50개국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납성분 나오죠. 네네. 그다음에 이 의약품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오니까 거기 섞여서 들어올 수 있어요. 마약 성분도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총포, 독업류 이런 것도 뭐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게 시장경제국가에서 사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억지로 막을 수는 네, 없죠. 가성비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는 만들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이런 게 들어오면 KC 인증 받으려고 돈을 내서 인증을 받고 오는데 해외 직구는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150불어치 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 정부가 그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면서 하는 형태. 이건 불공정 경쟁이죠, 애초부터. 보조금이 예, 항상 예. 문제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저기를 살려고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중국의 정보보호법이라는 국가법 제7조에 의해서 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그 업체들은 중국 정부에 그 정보를 줘야 돼요. 강제 규정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 가입을 해서 들어가면 내 모든 정보가 중국 정부가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빅데이터 전쟁 시대인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입했더니 갑자기 해외에서 이상한 문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온다. 이런 것들이 뭔가 정보가 어디로 흘러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건도 그렇고 이런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이걸 뭐 강제해서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 기업들하고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제 흐름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셔서 좀 질문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이 과잉 생산 밀어내기 때문에 충돌을 빚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면은 국제 조약으로 보면은 분명히 유럽이 됐건 뭐 미국이 됐건 그들이 취하는 조치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덤핑 네, 몸살을 앓는 걸 보면 과잉 생산력 자체, 생산 용량 자체
이거를 세계가 더 이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차이나 쇼크 2.0 아니냐. 네네. 이제 중국이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저가의 물건들을 전 세계에 공급을 했는데 사실 그게 그 당시에는 온전하게 중국이 만든 게 아니죠.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가서 했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도 나름대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았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뭐 핀마이크가 중간에 고장났다 하는 것처럼 퀄리티 컨트롤도 잘 안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사실 본질이 아니고요. 본질은 뭐냐 하면 계속 그렇게 보조금을 줘서 저렇게 나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전기차를 슈퍼 300일에 의해서 25%에서 100% 관세로 올렸는데 사실 25%를 해놔도 안 사요. 규모도 작고. 그래서 결국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유럽이나 미국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가는데 지금 며칠 전에 시 주석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환경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값싼 제품을 만드는 거는 잘못한 게 아니다. 국제무역이라는 게 비교우위 원칙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규제를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정부가 규제를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중국에서 이전에 중국에서 들어오면 이걸 1원에 샀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관세를 뭐 트럼프 오면 모든 게 60% 이상 네네. 붙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불 60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센트는 원래 미국의 소비자들이 안 내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근원 인플레란 말이에요. 애초 살 때부터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니까. 그러면 이거가 사실은 미국 경제에도 마이너스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스크럼을 짜서 유럽과 같이 이게 중국의 저러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각국이 판단할 일이고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어서 그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국가도 중국이 계속 저렇게 압박을 해오면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많은 나라들이 좀 공동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거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거고 중국은 차이나 스탠다드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접합에서 좀 조정을 해야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된 덩샤오핑 그때 당시부터 시진핑 현 주석이 이르기까지 약 45년간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율 그리고 자유 억압도 등을 비교 분석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알파 기자는 결과가 어땠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결과가 좀 약간 신기하죠. 일단은 네. 결론적으로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시진핑의 이제 1기 2013년부터 18년까지 수준 그 기간을 잡으면 중국에서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율이 2기에 비해서는 낮아졌대요. 그리고 3기로 하면 그때 이제 7%로 낮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덩샤오핑하고 시진핑 시절 때는 사람들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1인당 쓸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소득이 네. 10%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전에는 민주주의적으로도 후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기업가들이 와서 공산당에서 이렇게 좀 안내도 하고 시민단체 인사들도 좀 약간 활동도 하고 네. 뭐 물론 생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약간 북한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나름 좀 약간 민주주의의 좀 약간 씨앗들 네. 빛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네.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네. 더 한마디로 자유 억압도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네요. 네. 경제적으로도 후퇴됐고 민주주의도 후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표가 다 안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사실 이제 중국은 그전에는 그 경제 성장률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제 문화대혁명 끝나고 개혁 개방하면서 발표했고 100불도 안 되는 아주 최빈국이었죠. 그러니까 워낙 기초가 없는 데서 시작을 하니까 초기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특히 덩 샤오핑이 개혁 개방이라는 거를 기치를 내세운 건데 특히 중요한 게 개방입니다. 개방이라는 거는 서방이 짜놓은 국제 분업 시장, 특히 미국이 짜놓은 국제 분업 시장에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세계의 공장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싼 가격으로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실은 국제 다자경제 무역 체제의 최대의 수혜자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이 기본으로 올라온 게 커지니까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반이 100명인데 100등 하던 친구가 조금 노력하면 뭐 70등, 80등 하는 거는 쉬운데 이게 한 20등 하는 친구가 5등 안에 들어가려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들이니까. 지금 이제 중국은 이게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그 퍼센테이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없이 뭐 10%씩 갈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성장률은.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2012년에 시작을 하는데 네. 호진타오 원자바오 말기에도 중국은 이제 우리가 중속 성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2015년경에는 중국은 중속 성장에 들어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뭘 강조하냐면 이 GDP 숫자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 질이 중요하지 뭐 몇 퍼센트 이런 거에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성장 못할 거니까 미리 네. 저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등 안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왜 문제가 생겼냐면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발전을 항상 따질 때 개혁이 먼저냐 발전이 먼저냐 이거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개혁과 발전에 대한 갈등이 항상 있고 발전을 추구하면 개혁이 조금 뒤처지고 개혁을 하면 뭐 이렇게 좀 정비를 하고 가려고 그러면 발전이 못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시진핑은 올라와서 뭘 강조했냐 하면 안전이 더 중요하다. 안전? 안전. 안보? 국가 안전, 안보. 그러니까 모든 데다가 안전을 붙이는 거예요. 네. 뭔가 데다가 안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개혁이건 발전이건 이게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외교적으로는 공세주의. 이제 중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해야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전랑외교 같은 부작용도 나온 거예요. 늑대 외교. 늑대 네. 외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확장주의입니다. 이제 중국의 힘을 군사력으로도 보여야겠다. 그 이전에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덩 샤오핑이나 장저민이나 호진타오는 국내 문제에 천착을 해서 국내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건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진핑이라는 지도자는 올라와 나서 중국의 꿈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네. 중국은 왜 이 경제 성장을 계속해야 되냐 하면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뭐 되든 안 되든. 네. 목표가. 목표가. 그리고 1년에 약 1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GDP 1%당 대개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5% 정도 성장을 해야 1250만 개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게 나오네요. 선언적 의미의 마지노선이에요. 네, 네. 그거보다 떨어지면 중국 경제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내려간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작년에 3.8% 성장했어요. 미국 같은 거대 경제체가 3.8% 성장하는데 그거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 미국보다 계속 처지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사라지는 거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발전만이 살 길인 거죠. 겉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네, 얘기해도 네. 민생 경제가 풀리지 않으면 중국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교수님 그 국내 시장이 내수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은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부동산 이런 데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고 취업이 안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네. 내가 돈을 벌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빈집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요새 얘기한 대로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내가 취업을 해서 내 직위가 올라갈 거고 돈이 앞으로 더 들어올 거니까 무리해서 저걸 사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해요. 그럼 교수님 그 말씀은 그러면 결국은 중국인들이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약하죠. 없다라는. 지금은 이 상태로 가서는 돌파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는 돈을 확 풀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면 되는데 중국은 아픈 기억이 있어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 소위 부양자금을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우리 2년치 예산을 벌었는데 그게 경기부양자금으로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가서 거품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잘못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흘러가면 지금 부동산이나 여기도 힘든데 더안 좋아지는.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는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인데 만약에 그걸 썼는데도 효과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교수님 제일 궁금한 거 뭐냐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단순히 고성장 나라였다가 중성장 나라로 이제 변신이 됐는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시진핑 시절 때는 잘못된 규제들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어느 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어요? 규제 정부 책임이라는 거야 누구나 그 자유로울 수는 없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 경기하고 이게 이제 항상 보시면 아시지만 어느 나라 경제든 내수 그다음에 투자 무역 이게 이제 3대 축이에요. 근데 국제 경기가 나빠지면 무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수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네. 돈이 이제 잘 안 도는 거예요. 돈이 안 돌면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럼 취업도 안 되고 신규 투자도 안 일어나죠. 외자가 막 들어와야 공장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정책은 완벽한 봉쇄 정책이었어요. 네, 네. 완벽한 봉쇄. 그러니까 봉쇄라는 건 내가 옆성으로도 못 가고 보셔서 하지만 옆 아파트도 못 가는 거잖아요. 집에 갇혀 있었죠. 예, 네. PCR 검사를 하루에 3번 받아야 되고 굉장히 무리한 그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조금 있어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안 쓰면은 돈은 안 돌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저축률을 18%에서 20%로 보는데 중국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중국은 좀 돈만 생기면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50%가 넘었어요. 50%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도 그걸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복합작용을 일으켜갖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정책을 바꿔라라고 시진핑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 소위 회복력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도약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많이 그 소위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중국 부동산 기업 망하니까 중국은 이제 망했다. 저도 무슨 프로에 나가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다 망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렇게 가면 네. 회복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 그렇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국제 경제 지위가 문제가 생기고 국제 경제 지위가 문제가 생기면 국제 정치적 지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언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시진핑의 운명이 되겠는데요. 경제가 지금 안 좋고 부동산, 요즘 MZ 세대들은 또 자유를 원하는데 굉장히 억압적인 사회 구조. 요즘 그 직장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잠옷 입고 직장 간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시진핑이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2027년 침공설도 네, 나오고 네. 이 안의 위기를 바깥
비롯해서 이제 돌파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그 시진핑이 195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3년, 이제 네. 올해 70인데 사실 뭐 나이로 보면 건강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82살에 다시 나오니까 나이는 숫자고 네. 이제 우리가 중국 정치 체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진핑이 뭐 시황제라고 그러고 시진핑은 영원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공산당이 세운 국가예요. 그리고 약 9,800만 명의 당원이 중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선택이에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사실 그 덩샤오핑이 올라오고 나서 제일 먼저 총석에 앉힌 사람이 호야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즈양이라는 사람을 앉혔는데 이 사람들도 굉장한 개혁주의자고 호야방 같은 경우는 전반 서화론자래요. 서구화. 야, 이왕 할 거면 서구화하자. 그러다가 낙마를 했고 그 다음에 자오즈양은 천안문 사태를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그래서 3년 만에 물러나게 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 망하는 지경까지 이런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 아마 자기네들 집단주의를 발휘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뭐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잘하면 그거는 중국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죠. 근데 억지로 해서 계속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만 침공 뭐 이게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확 방향을 돌려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침공은 할 수 있지만 전쟁을 수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과 군사력이. 경제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좀 보셔서 아시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돈이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그런데 러시아는 땅속에 묻혀있는 엄청난 원유와 가스 이것만 가지고도 그거를 지탱할 수 있어서 지금 버티는 있죠. 거예요. 네. 그런데 전쟁을 계속 전면전이나 이렇게 계속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위 그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라는 여러 가지 그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미중 충돌이 야기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하겠냐. 그래서 지난번 에이펙 회의에서 대만 침공설이 있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당분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당분간. 그 네, 당분간이 언제까지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쏭달쏭. 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있지만 시기는 그거는 중국 내부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운명은 공산당이 결정한다. 그렇죠. 이 정도 네. 네, 정리하면 될까요?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네, 결정한다. 중국 인민이. 네,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해서요 좋은 말씀 주신 우리 강준영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